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구 농업기센터 포도 담당자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바쁘시죠? 여기 혹시 캠벨 재배하시는 분? 캠벨은 다 있고, 샤인. 네,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샤인 같은 경우는 화수 정리하느라 바쁘실 테고, 캠벨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심해가지고 개화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잡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할 거는 고품질 포도 재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재배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재배 면적이 80년도, 2007년도, 2016년도 되면서 캠벨럴리 면적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죠. 이러한 이유는 이제 FTA 협정 때문에 외국에 있는 포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FTA 보상도 받으시면서 포도의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16년도 지나면서 우리에게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품종이 나타나면서 포도 농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나타났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샤인머스켓 면적이 증가가 되면서 포도 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포도 지역별 재배 면적 전망인데, 충북은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호남이라든지 영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재배 면적도 보면은 대부분 품종에서 다 줄어들었지만은 이 샤인머스켓의 면적은 23.7%로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고, 이 기타의 4.5%는 여러분들이 요즘 신품종 하시는 블랙사파이어, 루비로망, 바이올렛킹, 마이하트, 그런 품종들이 식재하시는 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 기타 면적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을 보시면은 18년도부터 21년까지 아주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가 되고, 그에 따른 샤인머스켓 경제 논리에 의해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가격은 하락이 되겠죠. 우리는 이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도까지는 샤인머스켓 출하만 해도 돈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도부터 도매시장 나가면은 경매사들이 다 당독에 들고 다니고 색깔 보고하면서 이제 2kg에 10,000원 이하의 샤인머스켓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출하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도 고품질, 캠벨럴리도 맨 처음에 돈이 됐지만은 결국 박피하면서 저품질로 가면서 가격이 하락이 됐잖아요. 결국 샤인머스켓도 고품질이 되지 않으면 결국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으면 늦은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네요. 샤인머스켓은 지금 심으셔도 돈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캠벨럴리 도매시장 냈을 때 5kg에 10,000원 이하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2kg에 10,000원 이상 받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돈이 돼요. 그리고 샤인머스켓 특성상 저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환관농협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죠. 수출을 하면은 프리미엄 등급만 받아도 7만 원, 4만 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샤인머스켓은 저장성도 좋고 탈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출이 좋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가격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늦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자꾸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신품종 없냐? 좋은 신품종 없냐? 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품종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 같은 거를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단은 품종 고를 때 내가 이용 용도에 따라 고르셔야 돼요. 내가 생식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가공용을 할 거냐. 내가 와인을 만든다든지 즙을 짠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굳이 알속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생식용 같은 경우는 알속기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니까는 내가 가공용으로 할 것이냐, 생식용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잘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판매 방식에 맞게 내가
도매로 할 거냐, 아니면은 택배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농원 앞에서 좌판으로 팔 것이냐에 따라서도 품종이 선택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에 내 기술 수준에 맞게 내가 거봉 같은 4배체를 재배할 것이냐, 아니면은 캠벨이나 샤인 같은 2배체를 재배할 것이냐, 아니면 유럽종이냐, 미국종이냐, 교잡종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재배하는 거는 재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품종을 또 선택을 하셔야 되죠. 또 재배하는 양식에 맞게 우리 강원도에서 만생종을 재배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설이 맞고 상품 가치가 없겠죠. 그리고 시설 재배에서 조생종을 재배해야 되고, 생장 조절제 처리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 캠베럴리에서 지베를린 처리한다고 해서 알이 비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품종에 따른 생장 조절제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울타리식이냐 덕식이냐에 따라서도 품종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의 소비자가 많이 찾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은 많이 안 찾지만은 델라웨어가 많이 안 찾지만 델라웨어가 돈이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델라웨어를 심으면은 결국 나중에 돈이 안 되니까는 경제성,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경제성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재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이 지역의 햇빛이 내가 재배하는 포도가 환경에 적당한지, 온도에 적당한지, 광에 민감하지 않은지, 그것도 알아보시면서 내 밭에 심으실 때 품종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소비자의 선호는 대부분 껍질째 먹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크림스포도라든지 그런 껍질째 먹는 포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제 그런 씨 없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스위스사파이어, 블랙사파이어라고 하죠. 이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전에는 도매라든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택배로도 요즘 택배 출하하시는 분 여기서 개인 거래? 네, 없네요. 요즘에는 개인 거래도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군에서도 뽁뽁이라든지 아니면 상자라든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는 도매보다는 택배로 할 수 있으면은 하시는 게 오히려 농가에게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품종에 대해서 아주 짧게 짚고 갈게요. 이제 지능청에서 육성한 홍주시들리스라는 품종입니다. 홍주시들리스는 말 그대로 씨가 없는 품종이에요. 씨가 있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냥 씨가 없는 품종입니다. 알 크기는 지베를린 처리하지 않으면은 캠베럴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지베를린 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해도 이렇게 비대가 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또 지능청에서 육성한 스텔라라는 품종인데, 이거는 알 특징이 도란형이에요. 도란형이라서 알 섞기를 하지 않고 이것도 적방 위주로의 알 섞기 위주로 적방 섞기 직영으로 섞어서 섞어준다고 하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한 레드클라렛이에요. 이거는 이제 베니바라드랑 샤인머스켓을 교배한 품종인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이 있지만은 이 사업을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되면은 저희가 1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이 품종 보급 사업을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내년 1월 달에 군청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됐으면은 이 사업을 올릴 거고, 선정이 안 됐으면은 안 올릴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북기술원에서 육성한 충랑이라는 품종인데, 이거는 캠벨하고 고묵이라는 품종을 교배해서 나온 건데, 캠벨이 열과에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열과에 강한 품종이고, 맛은 제가 먹어봤을 때 캠벨하고 비슷한 품종이고, 이거 품종 자체는 3배체라서 씨가 없는 품종이라 지베를린 처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다들 관심 많으신 해외 도입 품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짚고 가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은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바이올렛킹입니다. 바이올렛킹도 적포도인데 마이야트나 바이올렛킹이나 똑같이 윙크랑 샤인머스켓을 교배를 해서 나온 품종이죠. 아직까지 바이올렛킹을 지벨린 처리 몇 ppm 그리고 더클이 몇 ppm까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뭐 1차, 2차 더클이 다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포도의 지경이 엄청 두꺼워져서 보기 엄청 흉해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아직 정확한 농도는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후지노 카가야키입니다. 후지노 카가야키는 이제 일본의 시무라 연구소에서 육종하는 품종인데 이게 올해 생판 신고가 되었는데 알프스 농원에서 독점 계약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후지노 카가야키를 심으시고 판매하시다가는 알프스 농원에서 변호사랑 와가지고 쫓아가지고 소송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후지노 카가야키를 심으신 분은 그냥 집에서 드시고 딴 데서 팔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블랙사파이어입니다. 여러분 블랙사파이어 심으신 분 없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블랙사파이어는 이제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서 육종된 포도인데 이게 미국 서부 지역이나 우리나라 지역이랑 기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갖고 이게 외국에서도 지금 블랙사파이어를 심으신 분이 있는데 특히 비가림에서 심으신 분이 있는데 작년에 열과 나가지고 다 캐내셨어요. 그만큼 저는 만약에 블랙사파이어를 심으신다면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열과라든지 축가라든지 그리고 동해에도 약하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은데 만약에 이거를 당도 18브릭스 이상만 나오면은 엄청 맛있는 포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재배하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또 같은 회사에서 나온 IFG7이라고 코튼 캔디예요. 먹으면은 솜사탕 맛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먹어보질 못해갖고 한번 이것도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심사가 통과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판 신고 되면은 바로 심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루비로망입니다. 루비로망 21년도 2월에 생판 신고 됐죠. 다들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게 일본에서 한 송이에 400만 원짜리 뭐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맛있는 포도니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일본 논문 찾아봐서 뭐 처리 방법 이렇게 다 찾아봤지만은 저도 이거는 일단 거봉포도예요. 거봉포도고 알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봉의 또 특성상 열과가 심합니다. 그래서 딱히 추천하진 않아요. 다음은 대왕옥입니다. 저도 가끔씩 전화 받아보면은 대왕옥 어때요? 대왕옥 호로요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직 먹어보질 못했어요. 자꾸 저도 먹어보지 못했고 권하진 않는데 이거를 심으신 분이 있긴 있다고 해요. 영동에. 근데 아직 생판 신고도 안 되고 품종 등록도 안 됐으니까는 이거를 내시면은 마찬가지로 로얄티 분쟁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집에서만 드시는 걸로. 네. 다음은 주얼 머스카트입니다. 이게 샤인머스켓이 교배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특징이 일단은 알이 도란형이고 수확이 샤인보다 1주, 2주 빠른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특징은 샤인하고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K 시들리스입니다. BK 시들리스는 뭐 MBA하고 거봉하고 교배한 3배체인데 이 포도를 요즘 추풍형에서 좀 심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배체고 꼭 지베를린 처리를 하셔야지만 알이 비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새로운 품종을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한밭대기에 모든 신품종을 심지 마세요. 왜? 그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적포도들도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색이 잘 안 나요. 색이 잘 안 나면 결국 상품성은 없겠죠.
상품성도 없고, 그리고 블랙사파이어 같이 아직 다 우리 이제 다 파악이 안 된 거를 심으시면은 생리장애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했으니, 만약에 꼭 신품종을 심고 싶으시면은 내 밭에 한 주, 두 주 심어 보시고 한번 테스트 겸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남들 밭에 심어 놓은 거 구경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품종이 빵 터지면은 그때 가셔갖고 그때 1, 2년 뒤에 심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먼저 심지 마시고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좋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심으셔도 늦진 않아요. 꼭 선도농가는 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좋은 토양, 좋은 뿌리, 적정 시비를 통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능력 있는 나무를 만들고 고품질 포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토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양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토양 관리를 얘기할 테니까는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여러분 토양 검정 받으시나요? 예, 받습니다. 네, 한 분 받으시네요. 여러분 토양 검정 어디서 받는지 아시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왜 무료로 해드리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토양 검정을 통해서 내 토양의 pH라든지 유기물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칼륨, 마그네슘, 칼슘, 토양 전기 전도도를 파악해 주는데 왜 그거를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받으세요. 토양 검정. 아버님들, 어머님들 다 이제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그쵸?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언제 낙엽 지고 나서 꼭 토양 검정 받으세요. 보시면은 시비 전, 수확 후. 하지만은 저는 대부분 포도 같은 경우는 수확 후에 낙엽 지기 전 토양 검정을 받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그 1년 동안 내 나무가 비료는 뭘로 먹었고 뭐를 통해서 토양 내 pH는 어떻게 됐고 전기전도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양 분석을 해줍니다. 토양 분석 방법은 간단해요. 한 삽 파내시고 그 아래 15에서 20cm 파내시고 그 아래에 있는 흙을 떠오시면 돼요. 한 밭에 5군데 평균적으로 하셔갖고 해오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시료봉투에 해가지고 담아오시면 돼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설마 영동 나오는 게 설마 번거로우신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거는 꼭 1년에 한 번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게 토양 시빙 처방서인데,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농가들이 이제 토양 처방 시빙서를 들고 와요. 근데 보실 줄을 모르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상담이 들어오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면적이라든지 이 면적에 따른 토양 상태, 그리고 추천 시비량,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고, 저도 상담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샤인머스켓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산도,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pH 재배 범위가 6.5에서 7.0 범위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유기물이라든지 유효인산은 뭐 대부분 퇴비를 많이 하시니까는 대부분 높게 나오십니다. 높게 나오고, 칼륨도 마찬가지로 퇴비가 분해되면서 칼륨이 나오면서 칼륨 함량도 높게 나오죠. 그리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상담드리면서 중요시 말씀드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도 전기전도도. 여러분 전기전도도가 높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전기전도도가 높게 되면은 염료장애가 발생해요. 이런 4.1 같은 전기도 높게 나타나면은 이런 현상이 되면은 결국
토양 내에 전기 전도가 높으면은 이 식물체에 있던 수분이 뺏기면서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를 만약에 우리가 요게 높은 토양이면은 요게 토양의 수분이 뺏기는 거죠. 근데 적정 범위면은 우리가 뿌리에서 수분을 농도가 식물체가 높기 때문에 토양 내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시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뭐 면적 대비 높은 퇴비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비료양, 그리고 하우스면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에 쓸려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하우스 내에 염류 집적이 높게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염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pH를 말씀드리잖아요. 왜 pH가 중요하냐? 그거는 제가 pH를 강조해 드릴게요. pH 우리 샤인에서 적정 범위가 뭐라고 했죠? 6.5에서 7.0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6.5 보시면은 질소 흡수 높고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점점 높아지죠. 근데 제가 작년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토양 검정을 봤는데 pH 4, pH 5에 나와 있는 포도밭을 보면은 내가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줘도 비료빨이 안 받아요. 결국 흡수가 안 돼서 알 비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질 않아요. 그리고 pH가 낮게 되면은 식물체도 생리장애가 발생하게 되죠. 그만큼 그러면은 광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알 비대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의 과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양 검정을 받았는데 토양 pH가 6.5 이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써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질소, 인산, 가리, 황, 석회, 고토로 흡수를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군에서 3년에 한 번씩 석회고토나 폐석회를 지원해 주죠. 내 밭에 그게 있으면은, 저 같은 포도 작물은 웬만하면 석회고토가 있으면은 석회고토를 뿌리라고 해요. 그리고 토양 검정을 하시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추천 12량이 나와요. 추천 12량이 나오면은 그 밭에 그 면적에 어느 정도의 석회를 뿌리는지, 몇 킬로, 그 면적에 몇 킬로를 뿌려야 되는 것까지 나오니까는 꼭 토양 검정을 통해서 pH를 조정하고 좋은 토양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알칼리성 토양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대부분 그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가끔가다 나와요. 가끔가다 전화 오면은 제 땅의 토양의 pH가 7.5, 8.0에 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황산암모늄이라든지 황산칼륨, 인산암모늄 같은 걸로 토양의 pH를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pH 엄청 중요해요. 진짜 추풍형에서도 pH 5짜리 밭에서 알비드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양의 pH만 제대로 맞춰주신다면은 비료 흡수라든지 알비대라든지 토양 식물의 생장이라든지 생장을 통해서 좋은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토양의 pH, 토양 검정을 통해서 꼭 토양의 pH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토양의 물리성인데, 여기 혹시 논땅을 개간해서 샤인밭을 조성했다 계신가요? 논땅, 네, 논땅. 네, 알죠. 네, 세 분. 논땅이 중요한 게, 논땅은 아시죠?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객토를 하게 되죠. 객토 하셨나요, 소장님? 그러면은 네, 웬만하면은 객토라든지 유공관이라든지 두둑 재배를 통해서 유효토심을 저희가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객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50전 이상, 50전. 네, 지금 소장님 고개 떨구시는데, 네, 50전 이상을 추천드리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의 뿌리는 지표면으로부터 60cm 정도 평균적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도 내려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뿌리 분포가 60cm 이내에 있기 때문에 60cm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객토를 통해서 유효토심 50cm 정도를 확보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나마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지하수위라든지 그다음 지하수위라든지 아니면 배수라든지 그나마 좋기 때문에 저희가 50cm 이상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유공간 배수 지하수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배수가 안 좋으신 분은 유공간 설치를 통해서 배수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두둑을 두셔가지고 골을 타셔가지고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유효토심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샤인머스켓을 심을 건데 어떻게 하면 예정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가 와요. 그러면은 논땅인가요? 아니면 배수가 좋은가요?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다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논을 이용해서 객토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객토는 50cm 이상, 50전 이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양 검정 한번 받아보시고, 토양 검정 통해서 pH를 한번 확인하시고, pH가 안 좋다면은 석회를 먼저 뿌려주세요. 고토석회라든지 폐화석이라든지 뿌려주시고, 그거를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분. 저는 항상 태비는 우분을 추천해드립니다. 우분에다가 볏짚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아니면은 톱밥이라든지 유기물을 잘 섞어서 포크렌으로 막 뒤집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왕겨라든지 태위가 섞여서 그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신규 과원을 조성하실 분이 있다면은 이것 만약에 특히 배수가 안 좋은 밭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꼭 해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물 관리입니다. 여러분 물 관리 많이 어려우시죠? 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물 관리는 저도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이 밭, 요 회장님, 저 회장님마다 밭 특성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딱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포도가 발화하는 데에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는 발화기죠. 발화할 때 물을 100%로 본다면은 점점 더 개화하기 전에서 이제 수분을 양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개화 한 2주 전부터 이제 거의 단수를 들어가죠. 단수 들어가고 이제 만개에서 딱 지벨린 딱 처리 끝났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을 거의 많이 주셔야죠. 왜? 식물이 개화 이제 수정이 되면서 세포 분열과 세포 비대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은 많은 양분을 소모한다는 얘기인데, 그 양분은 어디서 나오냐? 잎에 있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많은 에너지가 쓰기 때문에 이 광합성을 잘 해주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점점 더 양이 줄어들고 결국 수확기 때는 물을 거진 안 주시죠. 요 패턴만 기억을 하시고 물 많이 줄 때 발화기 수정된 직후, 그 다음에 물 적게 줄 때 개화 전, 그리고 착색기 때, 요거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제 물 관리에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광합성 계속 그랬는데, 이 광합성이 왜 중요하냐? 왜냐? 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통해서 과실이 비대가 되고 신초가 자라고, 그리고 뿌리 저장양분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어떻게 크고 익을까요? 하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이 만들어지는데, 그 광합성을 만드는 엽록소라든지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 결국 우리가 보조 요원인 비료를 통해서 기관을 만들어지고, 그 기관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겠죠. 당도가 높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잎수가 많아야 됩니다. 잎수가 그러니까 건전잎이라고 말씀드리죠. 잎을 많이 확보하시고, 햇빛, 포도는 유인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잎이 겹치게 되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퇴비에서 분해돼서 나오는 질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낙엽이 떨어질 시기에 신초가 자라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저장 양분을 줄기나 뿌리에 저장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 연도에 발화가 약하다든지 발화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퇴비는 낙엽이 진 후에 토양 검정하고 그 후에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저는 항상 발효가 잘 된 우분과 왕제가 섞인 축분을 주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박 쓰시는 분 있죠? 저는 웬만하면 유박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포도에서. 그 포도에서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결국 만개기 이후 수정된 이후인데, 유박은 언제 분해되는데 3개월,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분해되고 나서 우리가 질소가 필요하지 않는 시기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과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신초 생장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유박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박 주지 말고 차라리 질소가 필요할 때는 수용성 비료인 NK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요소라든지 그런 걸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물에 따른 기량 자격이 있는데 이거 좀 많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알 쓰면서 농사는 질 수는 없겠죠.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은 이제 색은 잔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캔베럴리와 다르게 뿌리의 발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품종입니다. 여러분 재배하시다 보면은 뭐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해서 잎이 오글오글거리고 아니면 밑에 잎이 좀 노랗게 타고 그런 증상들 많이 보시죠? 특히 하우스. 네, 그런 증상이 보면은 대부분 얘기를 하면 나무의 수세가 안 좋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 그런 농가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땅을 딱 파보면 지상부는 엄청나게 잘 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땅을 파보면 지하부에 잔뿌리가 엄청나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위에서 나가는 광합성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나가는 을 통해서 없기 때문에 결국 위에서 잎이 오갈오갈 증상이 발생하고 나중에 과일 달릴 때는 결국 축가 증상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이 세근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멀칭할 때 다 덮으시나요? 바닥 멀칭할 때. 예. 저는 웬만하면 멀칭할 때 다 덮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닥 멀칭할 때, 왜냐하면 뿌리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다 덮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우리가 점적 2줄 깔잖아요. 그 2줄 있는 것까지는 좀 벌려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멀칭을 저는 웬만하면 추천 안 하는 게,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지만은 멀칭을 하게 되면은 결국 습이 위쪽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아래쪽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칭을 다 덮는 것보다는 그래도 웬만큼 점적 깔려 있는 것까지만 그나마 좀 벌려주셔서 뿌리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습하게 되면은 우리가 토양에 보시면은 고상, 액상, 기상이라고 해서 고상 50%, 기상 25%, 액상 25%로 이루어진 게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분 액상의 비율이 25% 이상이 되게 되면은 뿌리가 나갈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과습하게 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뿌리는 과습하게 되면은 결국 뿌리가 썩게 되죠. 뿌리가 썩게 되면은 결국 수분 흡수라든지 양분 흡수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소 시위가 많게 되면은 잔뿌리의 발생이 적어지고 오히려 직근의 발생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샤인머스켓에서는 직근보다는 그 잔뿌리의 발생을 높게 해줘야지 그나마 흡수가 양분이라든지 수분 흡수가 좋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숙퇴비 사용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보시면은 뿌리 발생하는데 미숙퇴비를 만나게 되면은 미숙퇴비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아니면은 메탄가스 아니면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뿌리가 노랗게 되면서 썩게 되죠. 그러면 또 뿌리 발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 퇴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사진 엄청나게 퇴비 갖다 놓습니다. 이런 퇴비 결국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입만 넓어지죠. 입만 넓어지죠. 그리고 뒤로 뒤집혀지죠. 그만큼 내 과원 내에 양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낙엽 그리고 퇴비라든지 비료를 많게 하게 되면은 지금 10월 말인데 다음은 이렇게 돼야 될, 이렇게 이쁘게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결국 수확하고 나서 양분을 저장돼야 할 시기에 낙엽을 떨어뜨릴 준비를 할 시기에 신초를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저장 양분을 저장하지 못하게 돼요. 저장 양분 저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연도 꽂는 분화가 충실하게 안 되고 발화율도 떨어지고 발화하는 힘도 약해지고 결국 저장 양분 저장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당량 시비를 통해서 적절한 잎 크기 그리고 왕성한 뿌리 생육을 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지상부의 생육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착과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착과하지 말고 나무의 생육을, 뿌리의 생육을 도모시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착과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 잎이랑 뿌리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신초가 자라게 되고 뿌리 생육이 좋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무의 수세가 결국 우리가 TR율이 1:1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 수세가 균형 있게 되면은 결국 좋은 수세를 가진 나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게 이제 샤인머스켓 재배 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샤인머스켓 품종 수확 시기는 9월 하순이라고 하는데 황간은 대부분 9월 하순에 수확하시죠? 네, 하시는 걸로. 10월 달. 네, 늦으면 10월 초까지 갈 수는 있죠. 추풍령처럼 10월 말 11월 초는 아니잖아요. 네, 이때 수확하시고 이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또 저장성도 좋고 열과도 적고 탄립도 적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소득이 되는 포도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부분 송이의 크기를 500에서 700g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700g 정도 만드시죠? 네, 700g 정도 하고 한 알수는 45에서 50알 정도, 그리고 당도는 항상 18브릭스 정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달, 8월달 시설 가온하우스에서 나온 포도가 당도가 안 좋은 포도, 영동포도가 돈다는 얘기가 접수돼 가지고 제가 불이나게 집화장으로 당도계를 들고 갔습니다.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은 제가 이름 있으신 분들은 당도계를 측정해 보니까는 대부분 18브릭스, 19브릭스, 20브릭스 그 정도 만드세요. 근데 다른 이제 처음 보시는 분 이제 가보니까는 당도가 14브릭스, 15브릭스, 16브릭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제가 그렇게 나온 포도들이 결국 터울, 중앙청가나 가게 되면은 결국 가격이 2만원, 그 7, 8월에 나오는 포도는 가격이 4만원, 5만원 돼야 되는데 그런 포도들은 대부분 2만원 이하에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당도가 안 오른다고 해서 일찍 수확하지 마시고 그래도 적정한 잎수라든지 아니면은 질소를 적정한 시기에 끊어 주셔 갖고 이 당도를 높여주는 그런 재배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하우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우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알속기 많이 하실 텐데 알속기를 많이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
7월 달에 알속기 제대로 안 하셔갖고 지금 꽉꽉 박혀있죠. 결국 수확할 때 보면은 숫기가 지연이 되고 열과가 발생돼서 상품성이 된 과실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알속기도 우리가 원하는 이제 45에서 50알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나무의 수세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남기셔가지고 한 800g 정도 하셔도 무리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품성이 없는 걸 내게 되냐, 이거는 일본의 경우인데 상품성 있는 거는 한 송이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은 상품성이 없는 것들은 송이당 6,000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품성이 없는 거를 어떻게 파냐, 이렇게 송이채 잘라서 이렇게 파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송이도 이렇게 알러리로 파셔도 되니까는 이런 것도 상품이니까는 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팔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 토양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pH는 항상 6.5에서 7.0 범위 토양 검정을 통해서 맞춰주시고, 칼슘하고 마그네슘 함량 부족하면은 칼슘은 석회고토를 통해서 보충해주고, 마그네슘은 발화하기 전에 황산 마그네슘 위주로 관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전화가 오면은 이제 산목묘가 좋아요, 전목묘가 좋아요 항상 여쭤보세요.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적어놨지만은 연동 하우스에서는 SO4 대목이라든지 아니면 OBB 대목을 이용해서 전목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노지 같은 경우는 불리한 환경이 없다면은, 만약에 해도 잘 들어오고 배수도 좋고 좋은 환경이라면은 저는 산목묘를 추천하겠습니다. 이 산목묘가 전목묘에 비해 숫기도 빠르고 그 품종 고유의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고 싶으시면은 산목묘를 하라고 그러고, 만약에 토양 내 불리한 환경이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전목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묘목 심는 방법은 다들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1년생 관리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1년생일 때는 물도 많이 주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그리고 질소 시비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결국 1년생일 때 마디 길이가 결국 내 그 포도 주지 유인선까지의 마디가 정해지기 때문에 질소 시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마디수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그 제한된 주 간격이 2m, 3m 내에 주 간격이 마디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한 송이라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마디 길이를 조절하면서 1년생일 때 마디 길이를 조정하면서 질소 시비는 웬만하면은 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1년, 그리고 만약에 시비를 하고 싶다 하면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그거 위주로 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T자로 키워야 돼요? 아니면 기역자로 키워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역자보다는 저는 T자 많이 하라고 합니다. T자. T자라는 거는 결국 양옆에 수세가 균일하게 가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T자 많이 추천해요. 그러면 T자는 어떻게 키우냐? 다들 아시겠지만은 유인선 위에 이제 한 50cm 정도 위에 자라면은 그걸 적심을 해주세요. 적심을 해주면은 거기에 두 가지의 신초가 두 개가 발생합니다. 그럼 두 개를 발생하면은 그거를 이제 바로 유인하지 마시고 좀 위로, 일단 철선 위로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유인을 해주시면은 양옆이 균형 있는 수세가 균형 있게 가는 유형의 포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얘기고, 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특징상 눈이 위로 바로 자라지 않아요. 아시죠? 아래로 나오는 것도 많죠. 결국 아래로 있는 신초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가지를 비틀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염지인데 8장 이하일 때는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있을 때 그 이후에 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1단 철선이라든지 2단 철선 위로 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1년생일 때 질소 비료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보시면은
타원형, 질소를 많이 하게 되면 타원형이죠. 타원형이고 요 체관이라고 해나? 이 체관이 이 정상 키웠던 것보다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양분이 올라가는 관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웬만하면 1년생일 때는 웬만하면은 그 우리가 넣어줬던 퇴비가 분해되는 그 질소만 흡수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년생에 아상처리 다 아시죠? 저는 2년생일 때 꼭 아상처리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상처리는 이제 포도가 자라는 거 보시면은 이제 양쪽 끝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에 있는 부분은 발화가 엄청 잘 됩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부분은 발화가 잘 안 돼요. 샤인머스켓 특성상. 그래서 우리가 아상처리라든지 최하제 처리를 합니다. 아상처리 같은 경우는 눈 위에 1cm 부분을 아상가위로 하세요. 여기 경제사업장에 아상가위 팔죠? 아상가위로 하세요. 만약에 나는 아상처리에 자신이 있다 있으신 분은 그냥 저기 전지가위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웬만하면 안전하게 아상가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상처리 하는 시기는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인데 요 시기 꼭 물 오르기 전에 꼭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 오르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하제는 여러분 메리트청 아시죠? 메리트청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붓으로 발라주는 게 이제 최하제 처리죠. 근데 이제 아상 처리를 하느냐 최하제 처리를 하느냐 뭐 둘 다 해도 되느냐 여쭤보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상 처리를 추천해 드려요. 다음은 신초 관리. 여러분 신초 관리는 뭐 캠벨 하셨다시피 신초 관리는 뭐 다들 잘 하시니까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가끔가다 이제 생육이 신초가 이제 미친놈처럼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제거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살리시고 싶으시면은 다른 애들과 이제 생육을 이제 균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툭 튀어나온 애들은 적심을 통해서 세력을 한 번 더 잡아주셔가지고 균일하게 키우시면은 되겠습니다. 숨고르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마이신 살포. 지금 비가림에서 비가림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이제 마이신 살포할 때가 됐어요. 마이신 살포는 개화 2주 전부터 만개 때 해주시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화 전에 제피곰팡이병 약과 마이신을 같이 섞어서 방제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1차 처리할 때 스트레프토마이신과 섞어서 1차 처리를 해주시면은 100% 무액이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살포가 가장 좋다고 느끼지만은 침지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장주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변에 캠벨 있으신 분 있죠. 주변 밭에 캠벨 있으신 분은 살포하지 마시고 꼭 침지해 주세요. 살포하게 되면 옆밭에 넘어가면 옆밭 캠벨 알비대가 안 돼요. 그러면 무액화되기 때문에 꼭 옆에 캠벨밭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프토마이신 살포를 해주지 마시고 침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마이신 살포하면서 이제 화수정형 지금 들어가고 계시죠? 이미 다 하고 계신 분 있고 화수정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에서 4cm를 남긴다는데 요즘은 2.5cm까지 남긴다고 얘기를 해요. 2.5cm 5에서 6단 정도 남기면은 한 700g 정도 나오는 송이를 만드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이상 5cm, 6cm, 7cm 남기게 되면은 송이가 커지겠죠. 송이가 커지면은 숫기도 지연되고 알도 터지고 착색도 불량되고 상품성 있는 과실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화수 길이별 과각 모양이고요. 이거는 사진 보시면서 참조하시고 화수정형 전후 사진이고요. 네. 이게 3년생 이하 유목일 때는 알비대가 그렇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더크리 처리해 주시고 알수를 좀 많이 남겨가지고 상품성 있는 모양을 만드시고 그 수세가 강한다든지 아니면 성복일 경우에는 14g 정도 기준에서 한 45알 정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장 조정제 처리인데 웬만하면은 저희가 지베렐린이나 사이토키닌 계열인 더크릴의 풀매트 처리를 하시죠. 이 농도는 이제 저희가 수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라든지 아니면 농약사라든지 수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8대에 지베렐린 8개, 더크릴 1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웬만하면은 풀매트보다는 더크릴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더군다나 수출 같은 경우는 더크릴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알이 더 크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처리 시기는 저는 1차 처리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기와 농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기는 항상 만개에서 만개 3일이라는데 웬만하면은 만개 때 처리를 해주세요. 만개 때 처리하는 게 그나마 뭐 소리과 발생이라든지 흐르는 게 좀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처리는 이제 1차 처리하고 나서 12일이나 15일 후에 처리를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적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개기, 여기가 아래 꽃이 다 꽃이 폈을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적당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처리가 빠르거나 늦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시기가 빠르게 되면은 결국 송이가 이렇게 굳게 되고 화수가 멈추게 되고 소리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상품성이 없는 송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처리가 늦게 되면은 흘러요. 처리가 늦게 되면은 식물 자체에서 과실을 비대시키는 역할이 지베렐린인데, 지베렐린이 우리가 스트레토마이신을 통해서 무액화를 처리를 했잖아요. 마이신을 통해서 무액이 없으니까 씨 종자가 지베렐린이 없기 때문에, 지베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없으니까는 알피데를 안 시켜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베렐린 처리를 통해서 식물이 종자가 있게끔 착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베렐린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시기와 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개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굽은 거 발생되고 지연 처리되면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다음은 1차 처리한 뒤에 축장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베렐린은 처리하게 되면은 축장이 쭉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은 예상치도 않게 우리가 축장 조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한 송이를 7에서 8cm 정도로 만들어 주셨고 위에 있는 지경을 잘라 주시면서 송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장 조절해서 이쁜 송이가 나왔죠. 다음은 알속기입니다. 알속기는 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은 알속기의 기본을 아시잖아요. 박힌 거 빼고 위로 향한 거, 여기 윗지경이 있는 것들은 아래로 향한 거 제거해주고, 아래로 있는 것들은 위에 향한 거 제거해주고, 가운데 있는 지경들은 수평만 되게끔 알속기를 해주면은 잔알도 안 박히고 공간을 활용해서 알이 적정하게 비대가 될 겁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알속기 전후 사진. 박힌 거 빼고 아래로 향한 거 빼고 소리값 빼고 하면은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착과량, 우리는 이제 300평에 대부분 2.5톤 정도 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3톤, 4톤 많이 다시죠. 착과량 이제 대부분 연구하신 거 보시면은 이제 착과량에 따른 당도라든지 산도라든지 색도가 다 나와 있어요. 다 연구가 돼 있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에 한 송이 700g인 경우 한 송이만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욕심부려갖고 막 2송이 다시면은 결국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고 결국 내년도 꽃눈 분화라든지 발화가 약하기 때문에 나무의 힘을 뺏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정 착과량을 꼭 지켜주셨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처리 기준은 1차 처리 후 12에서 15일 사이지만은 그거를 놓쳤을 경우 이 손톱만 해졌을 때 그때 2차 처리를 해주시고, 1차 처리 때는 최대한 흡수가 잘 되게 습하게 관리하는 반면에 2차 처리 때는
약액이 흡수되고 빠르게 털어주셔야 돼요. 빠르게. 약액이 건조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건조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냐? 건조하게 관리를 안 해주시면은 결국 동록이 발생되고 그 동록 때문에, 흔적 때문에 결국 상품성이 없는 과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차 처리 때는 최대한 습하게 관리해 주셔갖고 최대한 약액이 빠르게 흡수하게 관리해 주시고 2차 처리 때는 최대한 처리를 해주시되 최대한 약액이 안 남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주지를 흔들어서 2차 처리 끝나고 나서 주지를 흔들어서 약액이 충분히 떨어지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운 시기에는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처리 때 웬만하면 더크리 농도 2.5ppm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농가에게 오면은 2차 처리 때는 웬만하면 지베를린 처리 단용하셔도 알은 충분히 비대됩니다 라고 설명드려요. 충분히 비대는데 더크리를 함으로써 숫기도 지연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먹었을 때 알이 껍질이 더 두꺼워져서 이물감이 남게 돼요. 그래갖고 이물감 남게 농사 잘 하시는 분은 더크리의 농도를 낮추신다든지 아니면 지베를린만 단용 처리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가 선택이니까는 제가 말하는 게 좀 못 믿으시면 한 나무 정도는 지베를린 단용 처리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심이 좋다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병해충은 뭐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뭐 전 시간에 다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강의를 좀 한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